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것은 시래기국 때문이었습니다. 30년간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그 음식을 이제는 입에 대지도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대신 매일 마시는 갈색 액체에서 나는 냄새가 온 집안을 지배했습니다. 오후 3시 경기도 용인 처인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서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국 냄비를 들고 2층 203호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만 들어도 어머, 우리 딸 왔네 하며 문을 활짝 열어주던 어머니였는데요. 오늘은 벨을 눌러야 했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정자 선생님 딸 이서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몇 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최경만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몇 번 본 얼굴이었죠. 61세, 165cm 정도의 마른 체구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반백머리. 재혼한 지 2달 된 엄마의 새 남편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엄마는 안에 계세요. 거실로 들어선 순간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2달 전만 해도 60kg은 나갔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아니야, 괜찮아. 시래기국 끓여왔구나. 고생했네. 어머니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국을 데워서 상에 올리려고 했죠. 그런데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큼직한 보온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 보온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금속성 냄새에 시큼한 게 섞인 형용하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그게 뭔가요? 최경만이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달인 보양액입니다. 어머님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끓여드리고 있어요. 무슨 재료로 만드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약초를 우린 거죠. 한의원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시래기국을 식탁에 올리려는데 최경만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속이 약해지셔서요. 기름진 음식은 잘 못 드세요. 보양액이 소화에도 좋고 영양도 훨씬 좋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보온병에서 따라준 갈색 액체를 받아들었습니다. 컵을 입에 대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엄마, 맛없으면 굳이 마시지 않아도. 아니야.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쓴 게 몸에 좋다잖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달고 맛있는 음식만 좋아하던 어머니가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집을 나서려 할 때 최경만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앞으로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해 주세요. 어머님이 갑작스러운 방문을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보안상 그게 좋더라고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자유롭게 드나들던 친정집의 비밀번호를 모르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뒤돌아보니 최경만이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따가웠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면 최경만이 받았어요. 어머님은 지금 주무세요. 교회 나가셨어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통화가 어려워요. 어머니와 직접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들은 한결같이 최경만을 칭찬했습니다. 최 집사님 참 좋은 분이야. 정자 언니 정말 복 받았어. 혼자 계신 어르신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최경만을 성인군자로 여겼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서연뿐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온병에서 나던 그 기묘한 냄새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야윈 얼굴, 힘없는 목소리, 억지로 삼키던 그 갈색 액체까지 15년간 출판 편집자로 일하며 수많은 원고의 모순점을 찾아내던 서연이었습니다. 그 예리한 감각이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죠.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출판사에서 15년간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작가들의 원고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을 잡아내는 것이 본능이었죠. 그 습관이 이제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고 제목을 적었어요. 엄마 관찰 기록. 최경만과 재혼한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의 변화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20일 첫 방문. 체중 추정 48kg 주평소 60kg. 오후 일시인데 졸음 호소. 7월 27일 보양액 냄새 마이너스 금속성 시큼함. 말이 어눌해짐. 8월 3일 체중 더 감소. 화장실 자주 가심. 갈증 심함. 8월 10일 최경만이 통화 이외 가로채기. 방문 시간 제한 요구. 매일 저녁 캘린더에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편집자로서 길러진 세심함이 발휘되었죠. 패턴이 보이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명확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보양액을 마신 날에는 어김없이 극심한 졸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탈수 증상도 반복되었습니다. 평생 물을 많이 마시지 않던 어머니가 계속 목마르다고 하셨거든요.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괜찮다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한 번만 검사 받아보세요. 결국 동네 내과에 모시고 갔습니다. 기본 검사를 받았어요. 혈압, 혈당, 간 기능 검사까지. 특별히 이상 없으세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봐라, 아무것도 아니잖니. 너만 호들갑이야. 서연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이상한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니까요. 최경만의 과잉 보살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삼시세끼를 직접 챙기고 어디든 함께 따라다녔어요. 교회도 마트도 심지어 미용실까지 동행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하나씩 끊어갔어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신데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점점 외부와 단절되어 갔습니다. 예전엔 매일 동네 친구들과 산책하고 주말마다 서연과 쇼핑을 다녔는데요. 이제는 최경만 없이 집 밖을 나서지 않으셨어요. 전화 통화도 문제였습니다. 엄마 좀 바꿔주세요. 지금 약 드시고 계세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아니요,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통화를 힘들어하세요. 목소리 나오는 것도 어려워하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어머니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닐까요? 최경만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교회 권사님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자 언니 정말 복 받았어. 그런 사위 어디서 찾겠니? 우리도 나중에 혼자 되면 그런 분 만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편집자로서의 직감은 다른 신호를 보냈어요. 뭔가 틀렸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카메라를 찾아봤습니다. 팩캠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눈에 띄었어요. 동전 크기만 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설치할지였어요. 거실 전체가 보이면서도 들키지 않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문득 어머니 방에 있는 재봉틀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부터 쓰던 낡은 재봉틀이었어요. 바늘 부분 뒤쪽에 작은 틈이 있었죠. 서연의 교복을 수선해 주시던 그 재봉틀 말이에요. 그곳이라면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주문하고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친정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보양액을 마신 후 힘없이 눈을 감으시던 모습도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작았어요. 정말 동전만 한 크기였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니 설치도 간단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연은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내일 오후에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최경만이 교회 모임 때문에 잠깐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때 재봉틀에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15년간 수많은 원고의 진실을 찾아낸 편집자의 본능이 이번에도 옳기를 바랐습니다. 분당 종합병원 보호자 대기실, 밤 11시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팩캠 앱에서 어머니 집 거실이 흑백으로 보였어요. 재봉틀 위에 작은 빨간 점이 깜빡였습니다. 녹화 중이라는 신호였죠. 카메라를 설치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최경만이 보양액을 끓이고 어머니가 마시고 잠드는 일상만 반복되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셨을 시간이었어요. 최경만도 교회 야간 기도회에 나가셨을 텐데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경만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거실불도 켜지 않았죠.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냉장고에서 갈색 유리병을 꺼냈어요. 평소 보양액 재료를 담던 큰 병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죠.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가루를 갈색 액체 위에 2번 톡톡 떨어뜨렸습니다. 젓가락으로 저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경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하얀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처방전 봉투였죠. 안에서 캡슐 2개를 꺼내 뜯었어요. 내용물을 갈색 액체에 부었습니다. 빈 캡슐 껍질은 조각조각 찢어서 휴지통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야. 목소리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평소 어머니 앞에서 보이던 다정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냄비를 꺼내 액체를 넣고 끓였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불을 껐어요. 찬물에 냄비를 담가 식혔죠. 식은 액체를 보온병에 옮겼습니다. 냄비, 거름망, 국자까지 세제로 깨끗이 씻었어요. 물기도 완전히 닦아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 권태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보이던 정중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20분 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보온병을 확인하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즉시 영상을 저장했어요. 휴대폰 메모리는 물론이고 클라우드와 이메일로도 전송했습니다. 혹시라도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한 거였어요.
메모장을 꺼내 채취해야 할 목록을 적었습니다. 1. 보온병 입구 마이너스 액체 잔여물. 2. 냄비 거름망 마이너스 약물 찌꺼기. 3. 조리도구 마이너스 혼합 흔적. 4. 휴지통 마이너스 캡슐 조각.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출판사에 반차를 냈어요. 할 일이 많았거든요. 우선 한채림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교 동기로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채림아, 급한 일이 있어. 시료 채취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니?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자세히는 나중에 말할게. 일단 방법만. 채림은 의료진용 시료 채취 키트를 구해줬어요. 멸균된 용기와 장갑, 면봉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용기에 직접 담지 말고 면봉으로 묻혀서 밀폐해. 라벨의 날짜, 시간, 장소까지 적어야 해. 오후에는 박도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회사 출판 계약 관련해서 자주 일하는 사이였어요. 도윤 선배,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어머님이 복용 중인 약물이 있나요? 혈압약이랑 영양제 정도요. 캡슐을 뜯어서 넣는 걸 보니 처방약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뇨제나 수면제 같은. 박도윤은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국과수의 시료 분석 의뢰부터 해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 재산 가압류 신청도 필요하고요. 재산 가압류요? 혼인 무효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막아야 해요. 어머님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재혼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연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법적 절차도 문제였지만 어떻게 어머니를 설득할지가 더 큰 고민이었죠. 선배, 증거를 제시해도 엄마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죠. 지금 어머님 생명이 위험해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최경만이 교회에 가는 시간에 맞춰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했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되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빨간 점이 포착한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모든 것이 내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분당 종합병원 5층 내과 병동. 어머니는 어젯밤 갑작스런 탈수와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서연이 119에 신고했어요. 최경만이 교회에서 돌아올 시각에 맞춰서였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때 최경만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익숙한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지했지만 최경만은 보온병을 열어 컵에 따랐어요. 익숙한 갈색 액체였죠. 금속성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컵이 어머니의 입술에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최경만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때 한채림이 시료 채취 키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채림은 능숙하게 컵에서 액체 샘플을 채취했어요. 멸균된 용기에 담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최경만이 당황했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팩캠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 최경만이 나타났어요. 갈색 유리병, 하얀 가루를 2번 톡톡 떨어뜨리는 모습, 약 캡슐을 뜯어서 내용물을 붓는 장면, 마지막으로 조리도구를 깨끗이 씻는 모습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야. 최경만의 혼잣말이 병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경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병원 보안팀과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최경만은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병실을 나서면서 어머니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말이니?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외로움을 노린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경만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자신을 탓하는 것 같았어요. 채림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이뇨제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탈수와 의식 저하가 온다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에 박도윤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혼인 무효 소송과 재산 회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이니 무효 처리될 거라고요. 어머니는 고마워했어요. 서연은 채림과 박도윤을 소개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틀 후 시료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이뇨제 프로세미드와 수면제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경만은 정식으로 기소되었어요. 어머니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너한테 모든 걸 이야기할게. 재봉틀 위에 작은 카메라를 치우면서 서연은 생각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진실을 찾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일이라고. 어머니의 체중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서연과의 대화가 늘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보양액은 딸의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깨달았어요. 한 달 후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박도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이 나왔고 어머니의 재산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잔류물 감정에서도 이뇨제와 수면제가 검출되어 최경만의 범행이 확실히 입증되었죠. 교회와 이웃들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도 법원 판결문을 보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권사님들이 어머니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는 사과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두 사람은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최경만이 들여놓은 모든 것들을 정리했어요. 낡은 서랍장, 플라스틱 의자, 시든 화분들을 하나씩 내다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보온병을 쓰레기 봉투에 넣을 때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최경만이 설정한 숫자 대신 서연의 생일로 되돌렸죠.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집이라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재봉틀 위에 작은 카메라를 정리하면서 서연은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이눈 덕분에 다시 살아. 팩캠의 전원을 껐습니다.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연이 시래기국을 끓이고 된장찌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까지 부쳤죠. 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서 웃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서연의 요리를 지켜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함께 나물도 무치고 밑반찬도 꺼내며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작은 상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래기국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밥맛이 난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맛, 생활의 기쁨이 돌아온 것이죠. 예전처럼 밥그릇을 비우는 어머니를 보며 서연은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했다고 자책하시는 어머니에게 서연은 그것이 당연한 감정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에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이제는 자신의 집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피해자에서 주체적인 생존자로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어머니의 체중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뺨에도 살이 올랐고 무엇보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처럼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산책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어머니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도했고 서연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어요. 서연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그것도 사랑의 다른 형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15년간 편집자로 일하며 길러온 관찰력과 기록 습관이 어머니를 구했다는 사실도 뿌듯했어요.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이상함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서연이 반찬을 만들고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셨어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어머니는 과거의 평범했던 일상을 그리워하셨고 서연은 그런 평범함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는 서연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재봉틀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가면 뒤에 숨은 폭력은 언제나 친절한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을. 하지만 감각의 이상함과 고립의 패턴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고 공적 절차와 연결한다면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 끼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 콩나물국을 제안하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좋다고 하셨어요. 딸의 손맛이 그리웠다는 말씀과 함께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진짜 보양액은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의심이기도 했죠.